안녕하세요. 일기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 확진돼 가지고 격리가 한 3일 정도 이래 됐고, PCR 받고 오늘 간이 까지 다 하고 나라에서 하라는 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대로 했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앞자리는 좀 비워놓고요. 2줄 정도 이래 띄워놓고 강의를 진행하고 수시로 좀 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대면 질문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이번 주는 좀 인터넷이나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질문하실 거 있으면 그렇게 질문을 좀 하시고, 어제 하루 쉬었기 때문에 이것도 보강해야 돼요. 보강해야 되니까 원래 강의가 보강이 있는데 어제 것까지 또 보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블 보강 들어갈 거니까 다다음 주인데, 다다음 주에 제가 또 1차 문풀 강의가 또 개강이 돼가지고 오전으로 보강 잡았습니다. 오전으로. 다다음 주부터 이틀은 한 오전 강의로 이래 진행될 테니까 이틀만 오전 강의로 진행하고, 내일부터 바로 시험 봐요. 쪽지 시험 보는데 바로 뭐 풀답안 쓰는 건 아니고 쪽지 시험으로 해서 한 주말반에서 3문제, 4문제 정도 그 정도 시험을 이래 보게 되는데, 30분 정도 시험 보게 하니까 2번까지밖에 못 보더라고요. 2번 2개까지 밖에 못 쓰고, 일단 많이 쓰지 말라고 했는데 양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많이 써야 될지 덜 써야 될지 이걸 감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쪽지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어디까지 쓰면 되는지, 또 많이 썼는지 적게 썼는지 이걸 또 시간 내에서 한번 논점을 한번 이래 써보게 하기 위해서 보게 되는데, 한 40분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찍 오시면은 그냥 일찍 오신 대로 그냥 바로 시험 시작 시간을 따로 정해놓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한 1시 반 전에, 그러니까 1시 한 20분부터 이래 바로 시험을 이래 바로 볼 수 있도록 이래 하시고, 이쪽은 A로 하세요. 이쪽에 앉으신 분들은 내일 답안지 A로 이래 표시하시고, 이쪽에 앉으신 분들은 B로 표기하고, 끝날 때까지 이렇게 표기해 놓고, 채점자가 있으니까 서로 이래 바꿔서 채점을 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A로 계속 제출해주면 우리가 바꿔가지고 채점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A, 이쪽은 B 이렇게 해가지고 A, B로 해가지고 이렇게 제출하시고, 평일반 듣는 분이 혹시나 격리가 되면 온천반이 따로 있죠. 온천반이 따로 있으니까 평일반 듣는 분들은, 실강 듣는 분들, 인터넷 강의는 안 되고 실강 듣는 분들은 온라인 채점도 이렇게 가능하니까, 혹시나 격리된다든지 아니면 집이 멀어가지고 직접 오기 힘든 분들, 이런 힘든 분들은 인터넷 제출도 돼요. 인터넷 제출도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실강 듣는 분들의 대상입니다. 대상이고, 온라인 강의나 인터넷 강의는 따로 이래 채점을 못 해드리니까 실강분들을 위해서만 이래 채점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래 활용하시고, 그래 수업을 이래 따라오시면 되고, 일기 거의 막판인데 느낌이 어떠세요? 다들 노동법부터 해가지고 지금 방금 인사 끝났죠? 인사 이래 끝났을 텐데, 들리는 소문으로 다 죽었다 이런 이야기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민소는 거의 살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던데요. 전체 강의 수준이 올라갔어요. 지금 전체 노동법도 작년에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올해하고 또 다르다 이런 느낌을 이래 주게 될 거고, 행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인사 논문은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좀 하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책부터 바꿨거든. 저는 책부터 바꿔가지고 지금 양이 만만치 않아가지고 주말반 지금 진도 빼기 바빠가지고 보강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게 진도 빼기 바빠요. 특히 주말반은 또 저녁 10시까지밖에 강의가 안 돼가지고 더 이중고가 되는데, 여기는 그나마 또 강의 시간 제한은 따로 없으니까 그런 부담은 좀 이래 들게 되는데, 주말반은 지금 여러 가지 사항 자체가 좀 쉽지 않은 이래 그런 문제가 이래 될 테니까, 하여튼 다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또 코로나도 지금 만만치 않게 이렇게 확산되고 있으니까 건강 관리도 하시고, 여참에 이거 같이 가족 중에 한 명 걸려버리니까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방법이 없는데, 다행스럽게도
백신을 맞아서 그런지 동거 가족 중에 거의 다 걸리던데 저희는 또 별로 증상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기만 걸렸고 그래가지고 아기 학교 하러 가더니만 바로 걸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따라오시고 쉽지 않은 과정이다. 일단 1기부터 좀 쉽지 않고 시험이 어려워져 버려가지고 편하게 강의를 따라오고 편하게 정리하면 될 건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편하게 하면 이제 다 죽는 거지 뭐 그냥 인생이 편해지는 거지 그냥 학식장 없이 그냥 조용히 왔다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과정이 되게 될 건데 붙어야 되잖아요. 일단 여기 재미로 와서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돈이 남아서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남아서 이거 하고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럴 텐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여기 앉아 계실 건데. 반드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그런 우리 목표는 똑같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제 강의 듣고 민소 듣고 합격 많이 한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민소 선택해가지고 점수 잘 받아가지고 합격했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여기 앉아 계시니까 같은 목표를 위해서 하다 보면 하는 사람들이니까 쉽지 않은 길을 가야 된다. 일단 편하게 갈 수는 없고 주말반에서 시험 보니까 일단은 논점 일탈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단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학교법학원에서 우리가 쪽지 시험 보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쪽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여기 수업 듣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모의고사 그거 잘 보려고 앉아 있는 게 아니고 합격이에요. 시험을 이래 합격하기 위해서 이래 앉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바로 쓸 수 있는 사람이면 이런 과정을 겪을 필요가 없는데 연습도 할 필요 없는데, 근데 이게 뭘 묻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이래 어떤 식으로 써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아는 거랑 또 답안지를 쓰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별개의 문제니까 문제를 풀어주는 거 이런 것들은 또 색다른 문제로 이렇게 접근해야 되니까 내가 어디를 모르고 있고 어떤 부분이 약한지 이런 것들을 문제를 써봐야지 알 수 있거든요. 문제를 이렇게 풀어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눈으로 보면 다 할 것 같아요. 이거 논점 자체도 별로 없고 그냥 쭉 쓰면 될 거 없고요. 그다음에 논문서 시험 사례가 그래 정치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가볍게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현실은 또 그렇지는 않거든. 막상 써보면 또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 행정 써보셔서 알겠죠. 행정 답안지를 이렇게 작성해 보시면 어떤 걸 써주는 게 좋을지 또 노동법 쓸 때와 또 행정 쓸 때 또 답안지는 다르고 인사논문은 영 다르고 완전히 외계어 같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다시 또 민소로 오면 민소는 또 이해도 해야 되고 암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양도 많고 정리할 것도 많고 이래 되니까 시험이라는 것 자체에서 이제 자존감을 자꾸 이렇게 만들 겁니다. 아마 자신 있는 과목 하나도 없고, 그리고 총체적 난국이다 이런 느낌. 그리고 이게 끝나면 곧 다음 달부터 2기 가야 되거든. 2기 가야 되는데 2기 가서 이제 풀답안을 이래 쓰셔야 될 그런 입장인데 돌아버릴 겁니다. 아마 2기가 가장 수험에서 가장 멘붕에 빠질 수 있는 이런 그런 문제가 되고 솔직히 말해서 그냥 풀답안이 그저 써지는지는 않거든요. 그저 써지지는 않게 되니까 그러니까 특정 테마를 거의 완벽하게 이래 준비하다시피 해야지 풀답안을 이래 쓰게 되는데 그래버리면 다른 부분을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정리해야 될 게 A, B, C, D부터 해가지고 한 E까지 해서 5개 테마를 이래가 정리해야 되는데 A 테마가 시험에 유력할 것 같아요. 경사님이 이래 늘 것 같아 가지고 만약에 A 테마만 오늘 죽도록 봐가지고 내일 시험 봤는데 A 테마가 마침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래 답안지를 잘 썼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답안지를 잘 썼었고 또 상위권의 점수가 링크에 들어가니까 기분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B, C, D, E를 한 번도 못 읽었는 거야. 한 번도 못 읽고 이래 넘어간 거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3기 때 과연 편해질까? 그 사람이 2기를 그런 식으로 점수를 잘 받아가지고 고비를 넘겨가 기분은 좋았다 할지라도 과연 3기를 그 사람이 편하게 따라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을 한 번도 읽지 않았는데 그걸 다음에 갑자기 봐가지고 그게 갑자기 외워지고 이해될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는 굉장히 끔찍한 문제예요. 그 시험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모의고사 잘 보려고 목표를 잡아버리면 그러니까 그게 멘탈이 틀리니까 자꾸 이래 점수를 잘 받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목숨을 걸게 되면 이게 시험은
완전히 준비는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 준비를 이래 합격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학원을 준비를 하는 그런 느낌을 이래 되게 되니까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모의고사 자체를 물론 잘 보면 가장 좋은데 모의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학원을 다니는 게 아니고 비싼 돈 들여 가지고 이래 학원을 오는 게 아니에요. 위험한 상황에 집 밖에 나가면 되게 위험한 상황인데도 지금 나와 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도 모의고사 때문에 앉아 있는 게 아니다.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그걸 생각하신다면 틀려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끼리 뭐 어때요? 다 못하는 사람들 여기 앉아 있는데 그리고 또 부족하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배우러 온 거지. 솔직히 말해서 돈 내고 수업을 좀 이래 발전하기 위해서 온 거라고. 발전하기 위해서 온 거니까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꾸 고민의 대상을 엉뚱한 데 잡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물론 뭐 잘 따라가면 좋죠. 기분도 좋고 이래 정리되는데 그런 아픔은 처음부터 잘하기는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이래 정말 학원 일기 따라오기 위해서 학원 다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주게 되니까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느낌이고 중고등학교 때 선행하시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고등학교 때 과정을 중학교 때부터 이래 막 들으신 분도 있을 건데 그런 느낌 아닌가요? 지금 이 과정이 따라오는 것 자체가 과연 이걸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래 버겁다는 생각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걸 어떻게 다 외워 이런 느낌도 이래 가지게 될 건데 지금 다 완벽하게 할 걸 요구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기 때 여러분들이 100% 이걸 수업을 다 소화해 가지고 완벽하게 했다. 그러면 내일부터 뭐 하지? 2기 때 뭐 하지? 할 게 없잖아. 할 게 없게 이래 되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그림을 이래 한번 덧칠하고 밑그림을 한번 그려놓고 그다음에 그 위에 다시 또 덧칠하고 이런 과정으로 그림을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래 공부를 하는 건데 자꾸 목표점을 자꾸 일기 때 완벽해야 돼. 그걸 목표점으로 삼고 있으니까 안 되거든요. 실제로 현실은 자꾸 동떨어지고 그리고 또 점점 멀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엉뚱한데 자꾸 목표점을 잡고 기준점을 잡고 있으니까 내가 그랬어. 내가 딱 똑같이 이래 그런데 나처럼 사는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그러니까 고민하는 애들도 많고 그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되던데 나는 하면 다 할 줄 알았어요. 그냥 책 그냥 외우면 이거 그냥 외우지 뭐 한번 200번 보면 외우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그냥 다 외우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시험이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니다. 시험을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잘 쓸 수 있는 게 있고 못 쓸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아는 게 나오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게 나오기도 하고 왜냐하면 한국 시험은 떨어뜨려야 되거든. 시험을 이래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게 합격률이 지금 9% 10%가 채 안 되던데 여기 노무사 합격률이 10% 채 안 되던데 그러면 90%를 떨어뜨리려면 어떤 문제를 내야 될까? 어떤 문제를 내야지 90%가 떨어져 나갈까요? 그러니까 이거 쉬운 거 내가지고 걔네들이 떨어져 나갈까? 쉽게 90%를 소거시킬 수 있을까? 교수님들이 그런 걸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어려운 걸 하나 내줘야 돼요. 그래야지 90%가 사라지거든. 최소한 60% 이상은 사라지게 이래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하나 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 휘둘리면 안 돼. 우리가 쫓아다니면 안 되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은 떨어뜨리려고 작정하고 낸 문제이기 때문에 대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래 대비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대신에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찾아봐라. 잘할 수 있는 부분 그것도 나오니까 그쪽에서도 이래 나오고 그쪽에서 점수 받으면 우리가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 대신 지금은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시험이야. 이게 뭐 한두 개 외워가지고 시험을 통과하겠다 이러면 그거는 분위기 파악을 못 하는 거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되고 또 시험이 발전해버렸어요. 발전했고 또 어려워졌고 또 경쟁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준비를 이래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한 70 정도 힘을 썼으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면 지금은 뭐 80 써도 될뚱말뚱 뭐 이런 느낌을 이래 주게 되니까 그러니까 수준도 높아지고 강의 양도 많아지고 그런 현상을 이래 보이게 되고 내년은 더 힘들지 않을까요? 내년은 정말 90을 써도 될뚱말뚱 이래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험이 가면 갈수록 이래 어려워지고 이래 한 해 한 해 분위기 자체가 너무 살벌해지는 이래 그런 현상을 이래 주게 되니까 조금 더 우리가 더 노력을 하고 더 준비를 하고 대신에 한계는 있어야 됩니다. 한계는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는 내가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까지만 잘 준비하면 그 이상을 요구하면 그거는 못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는 내가 있어야 될 시험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준비할 시험은 아니다라고 해서 떠나야 돼요. 우리는 이래 떠나야 되는데 근데 누구든지 기본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기까지는 할 수 있고 여기까지만 하면 붙을 수 있는 시험이더라고. 시험인데 근데 준비하는 사람이 망가짐이나 아니면 준비하는 사람이 목표점이나 아니면 준비하는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한다든지 방향을 잘못 잡는다든지 아니면 너무 이래 엉뚱한 고민을 한다든지 이런 바람에 자멸을 해버리더라고. 준비하다가 이래 지쳐버리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 자존감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는 좀 힘들다. 왜냐하면 주변에 너무 잘하는 사람이 많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점점 나락에 빠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일단 멘탈이 무너져 버리면 안 돼요. 멘탈이 무너지면 안 되고 쫓아다니지 마시고 공부의 양에 허덕이지 마시고 내가 조절하시면 돼. 왜냐하면 다음에 또 책 보면 되거든. 다음에 2기 때도 책을 보면 되고 3기 때도 책을 보면 되고 또 3기 끝나고도 또 마무리 정리할 때도 또 시간이 있거든요. 시간이 있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니까 지금 해야 될 거 그걸 우선적으로 잘 하시고 그게 연기 때 암기사항 5개 그거 꼭 외우라는 거 그걸 지키고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그걸 지켰다면 12개 여기 추가됐는데 그 12개 사항 자체가 내가 제대로 소화를 할지 목표점을 그래 잡자고 목표점을 그래 잡으시고 그리고 이 수업에서 모르는 것도 있을 거고 아는 것도 있을겠죠. 그러니까 점점 만들어가는 거죠. 연기 때보다는 나아졌다 이런 느낌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수업을 만들어 가시고 이번에 조금 이렇게 연기는 좀 대충 듣고 1기 때부터 하신 분들은 1기보다 2기가 좋아지면 돼. 2기가 좋아지면 되고 만나는 지점은 다 똑같아. 인간이 외울 수 있는 수준이 한계가 정해져 있다. 한계가 이래 정해져 있고 특이한 사람들은 조금 더 외울 수는 있는데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300명 합격생 중에 10%도 채 안 되지 않을까? 10%도 채 안 되고 항상 그 10%들은 언제든지 나타나고요. 언제든지 나타나고 그 10%들은 항상 이래 미리 준비했다든지 아니면 탁월한 능력들 수험에 대해서 뭐 어떤 동물적 감각들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애들이 항상 10%는 있거든. 10%는 있게 이래 되는데 대신에 이제 나머지 90%는 다 나 같은 사람이야. 다 비슷비슷한 사람이고 이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나머지 90%의 목숨을 걸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위안을 삼고 기대시면 되는 거지 10%하고 자꾸 비교하지 말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대부분 사람들하고 준비해서 이래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래 따라오시면 되고 대신에 뭔가 해야 돼요. 그냥 편하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래 정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민하는 시간을 좀 없애라. 그 고민하는 시간에 단문 하나 외웠으면 한 20개는 더 외웠을 거다 아마 우리가 이래 이때까지 지내오면서 행정 엉뚱한 고민하는 거 인사노무 엉뚱한 고민하는 거 이런 거 한 시간에 정말 다 문장이나 하나 개념이나 하나 더 외웠으면 한 20개는 더 외웠지 않았을까 이런 그 후회가 이래 생길 수 있는 시점이라고 지금은. 그러니까 이번에 민소만큼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멀리 보지 마시고 하루하루 그냥 최선을 다해서 수업 복습 잘하시고 복습해야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어디에서 랜덤으로 그냥 막 출제해버리기 때문에 연기 때 쪽지 시험 본 부분도 출제하고 그 외적 부분도 출제하고 이렇게 그 테마 자체를 정해놓지 않고 출제하게 되니까 또 그 엮어서 써줘야 되는 거 이런 것들도 있고 어떤 판례나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써주는 게 있는데 대신에 완벽하게 외워서 이래 써주면 가장 좋은데 그렇게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 안 되는 것도 있을 거다. 안 되는 것도 있을 텐데 그렇게 너무 이래 부담 가지 말고 대신에 지적은 해드려야 되죠. 채점하면서 이래 지적은 이래 해드릴 테니까 어디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내가 이 과목을 접근하면 되는지 또 내가 어떤 부분을 좀 덜 외우고 있는지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식으로 이래 이 과목을 활용하면 되는지를 시험을 통해서 좀 정리하는 게 이래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혼자 있으면 잘 안 되니까 나와서 연습을 해봐야 되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이래 따르시고 시험 문제 보면 모르는 문제일 수도 있다. 모르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대신에 오늘 배운 범위 안에서 출제하거든요. 오늘 배운 범위 안에서 출제하니까 오늘 배웠던 내용하고 연결되는 만한 게 뭘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그 범위가 2기 때는 조금 더 넓어지거든. 2기 때는 조금 더 범위 자체가 넓어지니까 2기 범위 안에서 연결되는 쟁점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역으로 한번 찾아가 보자. 역으로 한번 이렇게 찾아가서 문제를 읽으면서 논점을 바로 볼 수 없다면 반대로 내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하고 어떤 게 엮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반대로 찾아가는 거야. 반대로 이렇게 찾아가게 될 테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따라오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보고 쓰지 말고
교재 있는 것도 출제하기도 하는데 그걸 답안지를 잘 쓰겠다는 욕심 때문에 그래 보고 쓰지 마시고요. 잠깐 생각 안 나가지고 한번 이래 찾아보는 거 이거는 되고 법전은 꼭 봐야 되고 법전은 꼭 보시면서 우리 기댈 부분은 법전밖에 없으니까 조문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최대한 활용하시고 요구하는 것은 판례 외워서 쓰는 거 이걸 요구합니다. 시험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대개 주간 시간 판례 있는 부분에서 출제가 될 테니까 판례 암기를 누가 잘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래 요구하고 거기서 조금 더 요구한다면 요건 쓰는 거 요건 어떤 요건을 갖추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요건 쓰는 거 그러니까 법학에서 가장 기본 목차가 요건 효과아니에요. 요건 효과가 이래 될 테니까 어떤 요건을 갖추면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이렇게 준비될 테니까 요건 효과를 준비한다 이런 마음으로 정리하고 요건 써야 될 때면 요건을 같이 써주고 그 다음에 효과를 써야 될 때면 효과를 같이 써주고 답안지를 풀답안처럼 이래 쓰는 걸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제기 뭐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간단한 결론 그 다음에 간단한 이유 이런 것들을 이래 요구하게 되고 이유가 부족하면 지적을 할 거고 뭐가 빠졌다는 거 그걸 지적할 거고 이유가 너무 많으면 좀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1번만 쓰는 그 답안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내가 요구하는 거는 그러니까 세 개를 어떤 형태로든 한번 풀어보라는 거 이걸 요구하는 거지 1번 답안지를 잘 쓰라는 거 이걸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요구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골고루 이래 한번 답안지를 한번 써보는 거 이런 것들을 이래 필요로 하게 되고 이게 문제로 바뀌면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는지를 한번 이래 확인하라는 취지로 시험을 보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따라오시면 이래 되게 될 거고 그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할 말은 많은데 다 똑같은 이야기죠. 뭐, 잘해보자, 이런 이야기고, 그리고 열심히 해보자, 이런 이야기고, 그리고 지치지 말자, 그리고, 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격리되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거 아니면, 수업에 빠지지 말고, 건강상 문제 아니면, 항상 이래 실강에 참석하기로 했다면, 수업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을 보는 것 때문에 그래요. 시험 보는 게 이 시험 볼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이거 보건까지 해가지고 9번밖에 없거든요. 9번밖에 없게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9번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무하게 내날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시험 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9번밖에 1기에 9번밖에 안 되니까 9번을 한번 착실하게 한번 따라오시고 그게 바탕이 돼서 2기를 버텨내야 되거든. 2기를 이래 버텨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2기를 위해서 그냥 착실하게 이래 정리하고 착실하게 이래 따라오시면서 이래 정리하고 연기 암기사항이 잘 암기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지하철에서 딴 가지 말고 연기 암기사항 강의 옆에 나 있는 것처럼요 5개를 미리 먼저 외우시고 이게 좀 외우신 분들은 1기 암기사항까지 이래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이래 왔다 갔다 이래 외우시고 그리고 전에 외워놨는데 또 잊어버렸겠지. 아마 이래 잊어버렸는데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딩 할 수 있도록 왔다 갔다 이래 이게 5개 테마를 이래 크게 이래 잡고 있으면 큰 줄기를 이래 잡고 이래 수업을 듣는 거라 가지고 수업 들리는 게 좀 달라지거든요. 달라지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암기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정리하시고 어렵다 하지 말고 그리고 일단은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해와 암기가 따로 놀지는 않습니다. 수험에서 이래 따로 놀지는 않고 이게 일단 우선적으로 저는 추천하는 건 암기다. 무조건 암기를 이래 추천하게 해야 되고 선암기 후 이해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일단 외워야지 주관식을 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해하고 있어도 한 줄도 못 쓰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준비를 잘못한 거 아닌가?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주관식 쓰는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미천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굉장히 문제가 있게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이 부분을 외워야 되겠다 생각되면 반드시 암기가 먼저 돼야 됩니다. 먼저 돼야 되고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수업을 들으면서 그게 다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래 따라오시고 암기를 너무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일단 1기니까 지금은 암기 한 60%, 이해 한 40% 이 정도로 이렇게 비중을 두면서 따라오시면서 이렇게 정리하고 대신에 또 모든 걸 다 외우겠다 이거는 또 문제 있고 이 문제 있게 이래 되니까 시간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날 수업을 모든 걸 다 외우겠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니까 가장 먼저 외워줘야 될 거 그리고 읽고 넘어가줘야 될 거 이렇게 강약 조절을 해가면서 이렇게 수업을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내가 공부가 좀 부족해가지고
두 개밖에 못 외우겠다. 그러면 그날 가장 중요한 거 두 개를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그냥 넘기지 말고 한 번은 꼭 읽어야 돼. 책을 한 번을 꼭 읽고, 전체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읽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를 두 개를 뽑아가지고 암기를 하고, 한 세 개 정도까지는 외우겠네? 라고 생각되면 하나 더 뽑고, 아니면 두 개도 부담스럽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그냥 두 개만 이래 외우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조절을 하시고, 욕심내지 마. 옆에 사람 5개 외웠다고 해가지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자기 수준에 맞게 살아. 자기 수준에 맞게, 자기 형편에 맞게, 자기 공부 스타일에 맞게, 그래 따라오면 돼. 괜히 엉뚱한 사람, 옆에 사람 이야기 듣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답이, 이번에 2개 오면 사람은, 떨어지고, 5개 온 사람은 붙고, 이런 게 아니라고, 시험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에 맞게 따라오면 돼. 자기 스타일에 맞게, 이래 지치지 말고, 꾸준하게 이래 책을 보는 게, 그게 합격이지. 직전에, 그날 들어가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필요한 거지. 오늘 2개 외웠는지 3개 외웠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자기 스타일에 맞게 자기 수준에 맞게 하시고 공부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공부 시간을 늘려줘야 됩니다. 절대량이 밀리면 안 되니까 일단 절대량 자체를 조금 더 가질 수 있도록 일을 하시고 지금 뭐 평일반 따라오시면 아시다시피 수업 듣고 복습하기 빠듯할 겁니다. 아마 복습하면 딱 맞지 않을까 그렇게 이래 되고 잠을 주무시면서 식사하고 이런 걸 하시면서 이래 따라오실 테니까 딱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그래 따라오시면 되고 그래 했는데 부족하면 그거는 지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최선을 다 했는 거예요. 그거는 이래 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라오면 돼. 따라오면 되니까 무리하지 말고 괜히 이번에 힘을 내 가지고 뭐 하루에 2시간 자고 안 돼요. 그거는 지쳐버리면 안 됩니다. 지쳐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멀리 가야 돼요. 우리는 상기까지 가야 될 테니까 그러니까 페이스 조절하고 천천히 따라잡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좀 토끼몰이 하듯식으로 사정권 안에 두고 조금씩 따라잡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2기 때 조금 더 따라잡고 3기 때 더 따라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같은 박스권 안에 나는 들어가겠다. 나 3기를 목표로 해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겠다. 아니면 3기 끝나고 나서 들어가겠다 이렇게 그런 목표로 따라오시면 되고 지금 합격자들 찾아오는데 인사논문 그래 못하다가 딱 한 번 잘 봤대. 딱 한 번 잘 봤는 게 그게 본시험이야. 본시험에서 딱 한 번 잘 봐가지고 60점 넘어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뭐 바닥권, 뭐 90% 이렇게 해가지고 매 바닥권이었고 3기 때도 바닥권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민소도 마찬가지고 민소는 자기 점수가 점수표에 없었대요. 매 기타였대. 기타 맨 마지막에 이제 기타 점수에 자기가 들어갔는데 딱 한 번 잘 봤는데 그게 본시험에서 잘 봐가지고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지리짐작으로 나는 떨어졌다. 나는 이 과목이 안 된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잘하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점수가 잘 나왔는데 그걸 방심해 버리니까 실전 가서 오히려 점수가 더 안 좋게 나와버리는 그런 문제가 이랬다니까 그런 문제로 이래 나타나게 되고 이번에 이 채점자 한 명이 되게 의욕이 넘치고 평일반 실강 채점하게 될 건데 민소를 67점인가 이래 받았더라고. 인사를 한 53점인가 이렇게 받았는데 53점인가 이래 50점 초반 정도 그 정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웃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되게 잘 본 줄 알았대요. 인사를 이래 되게 잘 본 줄 알고 느낌이 너무 좋았대요. 인사 본시험 나오면서 인사가 너무 느낌이 좋아가지고 둘째 날을 꼭 시험 보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 해가지고 그래서 노동법을 조금 삐끗했는데 인사가 조금 이렇게 잘 본 느낌이 있어가지고 자기는 참고 갔대. 이 둘째 날을 이렇게 참고 갔는데 큰일 날 뻔했는 거지. 인사를 현실을 알았다면 둘째 날 가기 싫었을 건데 근데 자기는 그런 느낌으로 간 거라고. 근데 행정하고 민소가 점수를 메워줘가지고 그래가지고 합격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니까 시험은 붙으면 되는 거다. 붙으면 되는 거고 몇 점으로 붙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내가 어떻게 바뀌어갈지 이런 것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지리짐작으로 어떤 그런 걸 하지 말고 대신 이제 고민을 하라. 어떻게 하면 인사를 잘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속 이렇게 정리를 하고 암기를 하고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고 물어보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부딪히면서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좋은 말도 되게 많이 써주던데 주말반 때는 주말반에 15부 채점하는데 쪽지시험 이분이 15번 채점하는데 3일 걸려서 채점하더라고. 그러니까 편지를 쓰고 있더라고. 답안지에다가 이래 편지를 써놓으니까 애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여기는 못해. 여기는 이게 이 정도 분량을 이래 채점하려면
그거는 좀 쉽지 않은 거니까 그래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기 생업도 있는데 지금 받고 있는 중에 그렇게까지 하면 좀 무리가 되니까 조금 조절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물어보라고도 하더라고. 이메일 같은 거 이런 걸 적어줘가지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이래 하게 되니까, 혹시나 뭐 시험에서, 그게 제일 궁금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거, 그리고 또 내가 과연 될 수 있을지, 이렇게 못 쓰는 답안지도 합격할 수 있는지, 이런 거, 그리고 내가 이 과목에 잘 적응을 못 했는데, 과연 내가 붙을 수 있을지, 그런 걸 물어본다 그러더라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답안지에다 물어보게 되는데, 아무도 모르는 건데, 한번 직전에 붙은 분한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그분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도움을 받으시고 하여튼 주말반은 그분 때문에 지금 힐링이 되고 있다. 수험생들이 공부는 못 하고 있는데 용기는 얻어버렸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래 따라가고 있다라고 이래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래, 활용해서 이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한 명 더 있었는데, 그분이 또, 이번에 또, 피치 못하게 자가격리에 들어갔어요. 자기 직장 동료가 또, 이래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자가격리에 걸려가지고, 반은 내가 한다. 내가 하게 되니까, 반은 내가 해야지. 이래 될 테니까, 이게 노안에 와가지고, 글씨도 잘 안 보이는데, 채점하면 이게, 정상적인 채점이 안 돼. 그러니까 나한테는 크게 기대하지 말고, 그분한테 홀짝홀짝으로 이래 돌아가게 될 건데, 막 거지 같다라고 하면 내가 한 거다. 내가 한 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러니까 좀, 이래성이 없을 수가 있나라고 싶으면 내가 한 거다라고 이래 생각하시고, 그래, 따라오시면 이래 되겠습니다. 하여튼, 잘, 버텨보고 한 2주 정도 이래 힘을 내셔가지고 한번 잘 버텨보자. 잘 버텨보고 이거 민소만 잘해보자. 그냥 이래 목표는 그렇게 이래 생겨놓고 다른 고민도 많겠지만 일단 민소만 일단 해결해보고 민소만큼만 지치지 말고 이래 따라올 수 있도록 이래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기는 주말반밖에 없습니다. 주말반, 2기 때는 주말반으로 해서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이번에 2기 거는 사례집이 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례집으로 2기 때는 이렇게 진행하게 될 테니까, 2기는 그냥 사례풀이로 하는데, 사례풀이는 수업을 풀이로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당구나 이걸로 계속 버텨야 돼. 기본서로. 이렇게 기본서로 계속 버티고, 3기 때도 이 책으로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 책으로 이렇게 끝까지 가야 되니까, 사례풀이 했다고 해서 또 사례를 외우고 이러지 말고, 여기 내용을 사례로 접목해서 풀어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게 단권화가 돼야 되는 거고 수험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이번에 1기도 없고 또 교재 바꾸고 또 2기 때 가서는 또 사례집 읽고 이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사례 있는 그러니까 일부러 해설을 여기 해설로 맞췄어요. 일부러 여기 표현들 이런 학살 판례 검토 이런 것들을 기본서 사례를 따다 붙여 가지고 그런 식으로 대부분 사례를 완벽하진 않아도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맞췄다고. 그러니까 이걸 계속 봐라. 책을 계속 보고 이 시험이 일반론을 많이 써야 되는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들을 절차법은 일반론이 안 들어가면 행정이나 행정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민소는 의, 요건, 효과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면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점수가 잘 안 나오니까 사례 문제라고 해가지고 짧게 써버린다든지 아니면 결론만 써버리는 거 이게 점수를 안 줘요. 이 시험은 점수를 안 주니까 변리사 시험이나 아니면 다른 시험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완전히 분위기 파악을 잘못하면 안 돼요. 분위기 파악을 변리사 시험 보듯이 그냥 쟁점으로만 써버리면 25점짜리 딱 반 페이지밖에 못 쓰고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버리면 점수 전혀 못 받아. 이 시험은 전혀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단문 쓰듯이 일반론이 좀 들어가줘야 된다. 그러니까 미천이 필요한 거야. 우리가 암기를 해줘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될 테니까 그런 분위기 파악을 좀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10페이지부터. 교재 소위 종류부터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민사소송을 지금부터 공부해야 되는데 소위 종류부터 이렇게 10페이지부터 이렇게 정리하게 되는데 민사소송은 소송이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행의소, 확인의소, 형성의소 이래 세 가지로 이래 분류가 이래 되게 되는데요. 먼저 10페이지 이행의소 부분 이래 나오게 되는데 이행의소는요. 원고의 이행 청구권에 의해서 법원이 피고에 대해서 의무이행 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 이걸 명령행의소라고 이래 부르기도 하는 거 이걸 이행의소라고 부르게 되고 오늘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보면 되겠죠. 이행의소 부분 이런 개념을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셋째 줄에 이행의소는 원칙적으로 실제법상 청구권이 바탕이 돼 있어야 돼요. 청구권이 바탕이 돼 있을 때 그때 이행의소를 이래 제기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이행의소는
이 사람이 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청구권을 이래 가지고 있게 이래 되고요. 이 청구권이 변제기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변제기가 이래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래 주지 않으니까, 소송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소송을 이래 제기하게 되는데, 이 청구권도 있고,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적으로 받아내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고, 이걸 현재 이행의소라고 부르고, 현재 이행의소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는데, 이행의소는 또 하나가 있는 게 특이한 게, 청구권이 있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어요. 미도래. 이제 변제기 이래 미도래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행의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걸 장래 이행의소라는 게 또 있다. 장래이행의소라는 것도 있게 이래 되는데요. 자, 우리 민법에 들어가면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 채무자는 변제를 강요받지 않는다. 이래 배웠어요. 변제를 강요받지 않는다. 그걸 기한의 이익이 있다라고 부릅니다. 기한의 이익이 있다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돼요. 따라서 변제기가 미도래한 상태면 얘는 변제기를 강요받지 않거든. 변제를 이래 강요받지 않는 기한의 이익을 누리게 되니까 변제를 강요받아서는 안 되는데, 근데 이걸 제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 여기에 대한 원칙에 뭔가 특별한 예외 사정이 있어야 되겠죠. 예외 사정이 이래 필요하게 되는 거고, 조문에서 이 장래이행의소를 제기하려면 미리 청구할 필요라는 걸 요구합니다. 미리 청구할 필요라는 걸 요구하게 이래 되니까,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 언제나 되는 게 아니고 예외적인 현상으로 인정돼야 되기 때문에 미리 청구할 필요라는 걸 조문에서 이걸 요구하게 이래 된다는 겁니다. 그게 2번 장래이행의소 보시면, 장래이행의소는 변론 종결 시를 이래 기점으로 했어요.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청구권을 조정하는 것을 말하고, 이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 소익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251조가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장래이행의소라는 게 인정돼가지고 현재행의소도 있고 장래이행의소도 있다라고 이렇게 가시면 되고, 이제부터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는 미리 청구할 필요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지 이걸 해석을 해봐야 되거든. 조문에서 이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만 수익이 있다라고 이래 돼 있는데, 미리 청구할 필요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상할 수 있도록 공부해 놓자는 거예요. 연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해 놓으시고, 조문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뭐를 말하는지, 어떤 걸 의미하게 되는 거고, 어떤 요건을 갖추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충족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떠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조문을 보면서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할 때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되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출발해서 살을 붙여나가는 거야. 살을 이렇게 붙여나가는 형태로 해서 조금 좀 더 연상학습 형태로 조금씩 공부 범위를 넓혀 가시면 이래 되겠죠. 떠오르는 게 있을도록 그 책을 읽어두자. 책을 읽어두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서 연상을 해 두시면서 이래 정리하고, 자, 그다음에 효력인데요. 이행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이행 청구권의 존재를 확정하는 효력인 기판력 이외에 집행력이 발생합니다. 이행의소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집행력이 있다. 집행력이 있게 이래 되는 거고, 이 소송 형태만이요 강제 집행으로 연결되고, 이를 인용하는 이행 판결은 집행 권한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강제 집행을 하게 이래 됩니다. 그래서 이행의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 이 승소 판결문을 들고 집행하러 가거든. 집행하러 이렇게 가게 되는 거고, 이 승소 판결문이 집행을 정당화시켜주게 되거든. 그래서 얘를 집행권론이라고 부르고, 집행권론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이래 되고, 밑에 그러나 이행의소를 기각하는 판결은 청구권의 부존재를 확정하는 확인 판결에 지나지 않게 이래 되겠죠. 그러니까 기각이 돼버렸다면 너는 채권자가 아니다는 거, 채권의 청구권이 없다는 거, 이걸 확인해주는 의미로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로마체 2번 확인의소도 있는데요. 확인에서는 다툼 있는 권리나 법률 관계의 존재나 부존재 확정을 요구하는 소, 존재나 부존재를 확정을 요구하는 소를 확인의소라고 이래 부르게 되고, 소유권 확인 등의 권리 관계 존재 확정을 목적으로 하면 이걸 적극적 확인의소라고 이래 부르기도 하고, 채무 부존재 확인 등의 그 부존재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를 소극적 확인의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확인의소는 종류가 두 개지, 적극적 확인의소도 있고 소극적 확인의소도 있네요.
있네요. 소극적 확인에서도 있게 이래 되는데, 자, 오른쪽에 2번 대상적격 문제로 가는데요. 원칙적으로 확인에서 있어서 권리나 법률 관계만 대상적격을 이렇게 갖게 이래 되는 거고, 반대말이 사실관계 확인은 대상을 삼을 수 없다는 겁니다. 권리 관계만 대상적격이 있는 거고, 사실관계는 대상적격이 없다는 거. 그게 확인에서의 이래 특징이고, 이 이유는 사실관계까지 확인받도록 해버리면 소송이 폭주할 가능성이 많거든. 소송이 폭주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되고, 쓸데없는 소송이 늘어나게 된다고. 쓸데없는 소송이 늘어나게 되니까 권리나 법률 관계만 대상으로 해야 되고, 사실관계는 대상으로 할 수 없게 되는데, 예외가 하나 있네요. 예외가 하나 있는데, 옆에 다만 정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정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는 서면이 진실로 작성 명의자에 따라서 작성됐는지 아니면 위조 변조됐는가를 확정하는 사실관계 확인이지만요, 예외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정서진보 확인해소라는 게 있는데, 정서진보 확인해소는 위조됐는지 진실로 작성했는지를 확인받는 거지만 사실관계지만, 이것들은 확인해소의 대상으로 삼아줄 수 있게 이래 되는데, 여기서 하나만 기억하시면, 정서진보 확인해소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이렇게 기억해놓으세요. 처분 문서임을 국한합니다. 처분 문서. 처분 문서에 이래 국한이 되는 거고, 각종 계약서,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그다음에 차용증 이런 것처럼 처분 문서만 정서진보 확인에서의 이래 대상이 되는 거고, 보고 문서 이런 건 안 돼요. 보고 문서 이런 것들, 영수증, 그다음에 뭐 일기, 듣고 보고 느끼고 판단한 거, 이걸 기재한 거, 이걸 보고 문서라고 부르는데, 보고 문서는 확인 대상이 되지 않고 처분 문서만 이래 확인 대상으로 삼아주게 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매매 계약서를 을이 작성했다는 게 밝혀졌어요. 을이 작성했다는 게 밝혀졌다. 그러면 매매 계약서를 위조되지 않고 을이 진정하게 작성했다는 게 밝혀지면, 그러면 이걸 통해서 매매라는 효과가 생겨버립니다. 매매라는 효과. 그러니까 매매계약이 얘네들 간에 체결된 게 인정돼 버리고,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그에 따라서 각종 권리관계, 매매대금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런 법률관계의 효과가 생겨버리거든. 법률관계 효과가 생겨버린다고. 따라서 사실 문제지만, 위조됐는지 위조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문제지만, 계약서 존재 자체만 확인되면 바로 얘네들 간의 어떤 법률관계가 인정될 수 있거든. 법률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인정해줘. 이런 것들은 인정해주게 이래 되는데, 대개 매매대금의 매매계약에 의해서 어떤 청구권, 소송을 제기하면 그 소송 안에서 확인을 받으면 돼. 그 소송 안에서 이걸 서정으로 제출하면 되거든. 서정으로 제출하면 되는데, 근데 예외적으로 이걸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기 전에, 파생되는 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기본되는 권리관계부터 확인받겠다는 거, 이거는 예외적으로 보충성의 예외로서 인정해주거든. 인정이 이래 되는 거고, 그 요건을 충족하면 이거 미리 확인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미리 확인받을 이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서진보 확인해서 이런 것들을 예외적으로 이래 받아주는 이래 실이겠다.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왜 이걸 사실관계지만 받아주냐 그러면 처분 문서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처분 문서만 대상으로 하고, 처분 문서는 진정 성립이 확인되면 바로 효과가 생겨버리거든. 효과가 이래 발생하기 때문이니까 이런 것들은 인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의 소위 나옵니다. 확인의 소위 이래 나오게 되니까 그 취지를 이래 이해해 두시면 이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확인의 소위 특징요. 1번 청구권만이 대상이 되는 이행의 소와는 달리 모든 권리관계를 이래 소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뭐 소유권도 확인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채무보존제도 확인받을 수 있으니까, 확인의 소위 장점은 청구권에 한정하지 않는다. 청구권에 이래 한정하지 않게 되는 게 장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현재 청구권의 액수를 확정할 수 없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소를 제기할 수 없을 때요, 시효 중단을 지키기 위해서 청구권의 존재라도 판단을 받아둘 필요가 있을 때 확인의소가 그 대역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확인의소의 보충성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는데요. 금액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을 때 그때 시효 중단만을 위해서 채권 존재 확인 이것만 받아두겠다는 거, 이런 것들은 가능할 수 있게 이래 되는 거고, 일단은 이렇게 얘기가 되네요. 이행의소는 기판력도 있고 밑에 나오지만 집행력도 있잖아. 집행력도 있는데, 확인의소는 집행력은 없거든. 집행력은 없고 그냥 기판력만 있어요. 기판력만 있다. 그러면 이행의소를 제기하는 게 훨씬 가능한 사항이라면, 이행의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굳이 확인 판결 받고 다시 이행의소를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무익한 절차를 거치거든. 무익한 절차를 이래 거치게 이래 될
테니까 따라서 이행의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확인의소를 굳이 인정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인정해줄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확인의소의 보충성 원칙이 적용받아가지고 이행의소를 갈 수 없는 경우에 확인의소로 오는 거야. 확인의소로 온다. 그게 지금 대표적인 게 금액이 아직 결정 안 됐을 때 금액이 이렇게 결정되지 않아서 도대체 이행의소를 제기하려면 얼마 청구해야 되는지 결정이 안 됐는 거야. 아직 이렇게 결정이 안 됐다면 그러면 빨리 그 시효 중단을 위해서 채권의 존재라도 확인받아놔야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거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니까 그럴 때만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야. 그럴 때만 할 수 있다 이런 그 구조로 이해하시는 게 이래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3번 소극적 확인의소에 따라서 법률관계를 명백히 한과 동시에 소제기하려는 상대방의 선제 공격용으로요 사전에 분쟁 예방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 이행의소를 제기하려는 사람한테 내가 먼저 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아버리면 그러면 내가 편한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실익이 있거든. 실익이 있으니까 선제 공격용으로 이래 처리될 수 있게 이래 되는 거다. 그 다음에 4번 효력 확인의소에 관해서 원고 승소의 확인 판결이 나면 원고가 주장한 법률관계의 존재에 관해서 기판력이 생기지만 이거는 확인만 받은 거기 때문에 집행력이 없는 겁니다. 집행력 자체가 없다는 거 그게 특징으로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굳이 이행의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얘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 두 번 할 필요가 없잖아. 두 번 할 필요 없으니까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활용해라. 그 방법을 이렇게 활용하는 게 타당하게 되겠죠. 그러면 로마자 3번 형성의소 이렇게 보시면 의의가 형성의소라는 것은 판결에 따른요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변동을 요구하는 게 형성의소가 이래 되는 거고 형성의소는 법적 안정성을 흔들기 때문에요 명문의 규정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그 판결 받으면 권리가 변동돼 버리거든. 변동돼 버리니까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그 문제니까 우리 민법에서도 왜 일방적 의사표시로 권리가 변동되는 권리가 하나 있었거든. 그게 형성권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고 그 형성권도 언제나 인정되는 게 아니고 조문에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 민법에서 왜 취소할 수 있는 것도 딱 정해져 있고 해제 사유도 딱 그 민법에서 채무불이행으로 고정이 돼 있잖아요. 고정이 돼 있으니까 소송도 마찬가지. 소송도 이렇게 형성 판결을 제기하려면 법의 근거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거고 또 형성 판결은 대세적 효력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명문으로 제소권자나요. 제소 기간이 한정해 놓은 경우가 이래 적지 않게 이래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2번 종류로 내려오시면 1번 실제법상 형성의소라고 해서 실제법상 법률관계가 바뀌는 것. 동그라미 1번 실제법상 법률관계의 변동을 구하는 것으로서 가사소송인데 가사소송 나오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혼으로 바꿔 읽겠습니다. 이혼으로 바꿔 있는 것으로 대표적인 게 이혼소송이고 그 다음에 회사관계 소송들 이런 것들이 되게 실제법상 법률관계가 이래 변동되는데 2번 발표할까? 2번 발표하시고 자, 이걸 한 5번 정도는 설명해야 될 건데요.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인데 한 5번 정도 한번 들어보자. 들어보시면 이해가 좀 조금씩 돼가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면 되는데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이행의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서 강제집행하라고 하겠죠. 그죠? 강제집행으로 이래 나가게 이래 되는데 근데 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얘한테 팔아버리면 강제집행의 그 대상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거든.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이걸 줄여가지고 책임재산 이렇게 불러요. 책임재산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를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걸 인정해주게 이래 되는데 근데 이 채권자 취소권은 취소와 원상회복을 시키는 거거든. 취소와 원상회복을 이래 목적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 와야지 강제집행을 할 수 있거든. 왜냐하면 얘가 이에 대해서 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집행 권한이 있어야지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되는데 재산이 여기 있어버리면 집행 권한을 얘한테 받았는데 강제집행을 병한테 하는 이상한 결과가 돼버리거든. 이상한 결과가 되니까 을한테 돈을 갚으세요 이렇게 판결이 나왔는데 강제집행은 을한테 하는 게 아니고 병한테 가서 강제집행한다.
이거는 뭔가 이상하잖아요. 내가 판결은 을한테 받았는데 강제 집행은 왜 병한테 가서 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용납이 안 되겠죠. 용납이 안 되니까 이게 다시 을한테 돌아와야지 을한테 판결문을 받아서 을한테 강제 집행한다. 이런 말이 성사가 되는 겁니다. 성사가 이래 되게 되니까 을이 팔아먹었는 재산을 취소해서 원상회복시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률행위 민법에서 뭐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전체가 무효가 되거든. 전체가 무효가 되고 소급 무효로 바뀐다. 이렇게 이래 부르게 되는데 근데 여기는 굳이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고 오로지 이것 때문에 인정되는 제도거든. 책임재산 보전이라는 목적 때문에 인정되는 제도니까 요 목적에 한정해서만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소를 전체를 무효로 만드는 취소로 인정하지 말고 갑이 채권자가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취소,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취소로 해가지고 취소 범위를 조금 좁혀서 해석하자는 겁니다. 좁혀서 해석하자. 따라서 이게 취소되더라도 채무자와 수익자, 수익자와 전득자 얘네들의 관계는 무효로 만들지 말고 그대로 유효하고 그대로 유효로 내버려 놓고 취소해서 원상회복되는 것은 그냥 얘를 위해서만 원상회복되는 걸로 얘를 위해서만 그래서 갑한테만 무효된다. 그러면 저 사람한테만 무효다. 이걸 한문으로 표현하니까 상대적 무효다 이래 부르거든. 상대적 무효다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는 거고 모든 사람한테 무효가 되면 그거는 법학에서 절대효가 있다 이렇게 불러 절대효가 있다라고 이래 부르게 되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절대효로 무효로 만들지 말고 얘한테만 무효가 되는 것으로 이름 구성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상대적 무효로 이름 구성을 하게 이래 된다. 그러면 상대적 무효로 만드니까 얘네들 관계는 그대로 그대로 유효고 이게 취소돼서 원상회복되더라도 이거는 수익자 거야. 수익자 거지 채무자가 다시 재산을 회복하는 게 아니야. 채무자가 재산을 회복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얘 앞으로 소유권을 남겨놓고 원상회복한다. 왜 원상회복해? 얘가 강제집행해야 되니까. 얘가 이래 강제집행을 위해서 갑의 강제집행을 위해서 원상회복되는 거지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돼서 부당이도로 돌아오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다. 이걸 상대적 무효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는 거고 상대적 무효로 부르니까 굳이 얘네들의 법률 관계를 다 취소하는 게 아니니까 채무자가 피고 적격이 없는 거예요. 채무자가 피고 적격이 없고 얘는 피고로 나올 수 없고요. 나올 필요가 없고 악의의 수익자나 악의의 전득자만 무효로 피고로 잡아서 피고 적격을 인정하겠다는 게 그게 판례입장이 이래 되고 현행법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니까 재산을 빼돌린 사람을 취소해서 원상회복시켜 놓고 강제 집행하고 남는 게 있으면 거슬러 줘야 돼. 돌려줘야 된다. 돌려줘야지 이래 되니까 이거 다시 원래 소유자, 수익자나 전득자들한테 반환하게 이래 된다라고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또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거 수업 시간에 바로 잡아야 되는데 최근에 법이 하나 바뀌었어요. 법이 하나 바뀌었는데 우리 단독 사건, 합의 사건 가르는 기준이 2억 원이었잖아. 2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2억까지는 단독인데 지금 5억으로 바뀌었어요. 3월 1일부터 해가지고 5억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5억까지가 단독입니다. 수업 시간에 내일 아마 할 거예요. 내일 아마 이렇게 정리하게 될 테니까 5억까지가 단독이고 5억을 넘었으면 합의부입니다. 5억을 넘었으면 합의부가 이래 되는데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 버렸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래 가격이 올라가지고 옛날에는 1번 저당권자가 배당받으면 끝났어. 뒤에 사람들 한 푼도 못 받아. 그러니까 1번 저당권자가 배당받아가면 그냥 그 집은 끝나는데 요즘은 남는데요. 요즘은 1번도 받고 2번도 받고 3번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받을 사람이 많아지는 거야. 받을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사물관할이 바뀌었습니다. 사물관할이 바뀌었고 항소는 안 바뀌어요. 항소는 똑같이 2억 원을 넘었으면 고등법원이 2심, 2억 원까지 단독 사건의 항소는 지방법원 합의부거든. 합의부인데 그거는 그대로고 그대로 있고 바뀌었는 거는 사물관할 그거 5억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문자 다 바꿔야 돼 지금. 두 문자를 다 외워놨는 거 이걸 머릿속에 지워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바뀌었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취소해서 원상회복되고 남는 게 있으면 돌려준다. 남는 게 있으면 이래 돌려주게 이래 되니까 수익자나 선득자에게 돌려준다라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알듯 말듯한 게 정상입니다. 알듯 말듯하다. 이게 뭐 취소돼서 원상회복되는데 이게 아니다. 이런 느낌이 이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느낌은 아니죠. 느낌은 아닌데 이런 목적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다.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보자. 자, 2번 사행위 취소 판결은 발표하고
상위 취소 판결을 받았을 때 취소 요건은 채권자와 수익자, 전득자 사이만 미친다. 전득자 사이만 미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취소로 인한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채권자, 채무자가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수익자와 채무자와 수익자가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채권자한테만 무효로 된다. 이걸 상대적 무효 이렇게 부르게 되고 따라서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피고 적격이 부정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고 옆에 109페이지라고 적어놓고 109페이지라고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한 4-5번 정도 봐야 돼. 4-5번 정도 이래 봐야지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취소돼서 원상회복되지만 채무자께 아니거든. 그러면 이거 의무이행지를 어디로 봐야 될까? 이런 문제가 나와. 관할부터 이게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채무자께 아니야. 채무자께 아니기 때니까 그러면 원상회복됐을 때 의무이행지를 어디로 봐야 될까? 의무이행지를 어디로 봐야 될지 이런 문제도 이래 나타나게 이래 될 거고 그런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야. 달라지게 관할부터 해가지고 다 바뀌게 이래 되니까 채무자께 됐다면 채무자 주소지 이게 돌아온다는 것 자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래 따져주면 될 건데 그런 식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고 이게 강제집행만을 목적으로 해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의무행지 자체가 뭐 채무자 주소지가 되지도 않고 채권자 주소지도 되지도 않고 이렇게 바뀌게 이래 된다는 거죠. 대역해서 이래 정리하고 그다음에 2번. 소송상 형성이소인데요. 소송법상 법률관계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이래 소송법상 형성이소라고 이래 부르게 되는데 두 가지 재심, 정기금 판결 변경이소가 있게 이래 된다. 자, 소송이 제기되고 변론이 종결하고 그다음에 판결이 선고됐어요. 판결이 선고됐는데 근데 여기서 불복 절차까지 다 끝나면 다 끝나면 불복을 할 수 있는데 불복을 안 하면 확정. 불복 절차까지 거치고 끝나버리면 확정되거든. 확정이 이래 되게 되고 확정되면 우리가 기판력이라는 게 발생. 기판력이 이래 발생하게 이래 되는 거고 기판력이 발생해버리면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거 이게 금지되는 거 금지가 이래 되게 되니까 다시 못 다투어 그지 기판력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소를 제기해서 또다시 다투는 거 이런 것들은 할 수 없게 되는 소송법상 법률관계가 생겨버린다. 소송법상 법률관계가 이래 생기게 되는데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두 개 있다. 두 개 있게 되는 거고 따라서 첫 번째가 재심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 이게 판결 자체가 어떤 부당한 사유가 있다면 부당한 하자 사유가 있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예외적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 예외 사유가 451조에 나오는데 11개 사유밖에 없다. 11개 사유밖에 없게 이래 되니까 바꿀 수 있는 게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게 원칙이 아니고 못 바꾸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사유가 좁아. 사유가 이래 좁게 이래 되는 거고 그 다음에요. 정기금이라는 게 일시금이 아니고 매월 100만 원씩, 매월 100만 원씩, 손해배상이나 임대료를 매월 100만 원씩 받기로 판결이 내려졌거든. 판결이 내려졌는데, 근데 갑자기 내가 후유증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우리 동네가, 갑자기 가격이 상승해가지고, 100만 원 받아서는 안 되고, 500만 원은 받아야 되겠다. 500만 원은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이걸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요.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제기하는 거, 그걸 말 그대로 정기금 판결 바꿔달라는 겁니다. 변경이소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는데 따라서 정기금 판결 변경이소를 제기하려면 1번 요건 기판력 받는 사람이 제기합니다. 기판력 받는 사람이 제기하는 거고 기판력 안 받아. 굳이 이거 제기할 필요 없어요. 굳이 이거 제기할 필요 없이 그냥 자기 소송 제기하면 돼요. 자기 소송을 제기하면 되고 기판력 받는 사람은 원래 못 다투는데 예외적으로 바꿔달라고 인정해 주겠다는 거. 인정해 주게 이래 되니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1번 기판력 받아야 돼. 기판력을 받아야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이래 되는 거고 기판력 안 받는 사람 우리 교재 표현으로 바꾸면 새로운 소유자 이런 사람은 자기 소송을 제기하면 되거든. 자기 소송을 제기하면 되니까 이거 정기금 판결 변경이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제기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 됩니다. 이게 이해되면 그 1번 요건 안 해도 돼. 1번 요건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정기금 판결 변경에서는 소송법상 형성이소거든. 소송법상 형성이소가 이래 되니까 소송법상 법률관계 이걸 바꿔달라는 소니까 이거 안 받는 사람이 제기할까? 제기할 필요 없어. 제기할 필요가 없게 이래 되니까 그런 관점으로 접근,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고 접근하면 이래 되는 겁니다. 넘어가시고 3번 별표 형식적 행성에서 옆에 181페이지라고 적어놓고 181페이지라고 적어놓으시면 되는데 자 우리나라는 곧 하겠지만요.
민사소송법이 처분권주의 적용을 받는다. 처분권주의 적용을 이래 받아가지고 당사자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만 판결을 하고요.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만 판결하고 요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을 하면 안 돼요. 요구하지 않는 거, 그걸 함부로 판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게 처분권주의가 되고 심판의 대상과 범위를 당사자에게 맡기는 겁니다. 당사자에게 맡기는 거고 함부로 당사자가 요구하는 부분이 아닌 것을 별개의 사항에 대해서 판단한다든지 그 사항을 넘어서 판결하는 거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걸 처분권주의라고 부르게 이래 되는데 근데 만약에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가 경계가 애매해요. 경계가 애매해가지고 경계 확정을 정해주세요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을 이래 제기했는데 근데 판사님이 살펴보니까 얘네 둘의 땅의 경계가 이 노란선으로 판단이 났어요. 노란선으로 이래 판단이 났다. 그러면 처분권주의를 적용해서 X선이 경계선입니까? 라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여기에 국한에서 판결하면 이거는 X선이 아니거든. 지금 X선이 아니고 노란선이 경계선이니까 이 청구는 이유 없는 청구를 하고 있으니까 기각으로 끝나야 됩니다. 기각으로 이래 끝나야 되고 그러면 Y선입니까? 라고 하면 기각해야 되고 그러면 처분권주의를 적용해서 이 소송을 도대체 몇 번 만에 끝낼 수 있을까? 몇 번 만에 끝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거는 처분권주의를 적용하는 게 오히려 당사자 보호에 역행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역행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차라리 이런 것들은 처분권주의를 적용하지 말고 판사님한테 그냥 재량을 줘서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오히려 얘네들한테 도움이 되더라는 거. 도움이 된다. 그걸 형식적 형성이소라고 이렇게 부르고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고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판사님한테 법관한테 재량을 주는 거야. 재량을 주게 이래 되는 거. 그게 형식적 형성이소의 이래 특징으로 이렇게 계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줄, 형식은 소송이지만 실질은 비소송 사건성의 법률 관계 변동을 이래 구하는 경우고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권리 관계를 형성할 것인지를 법관의 자유 재량의 점 찍고 재량에 일임하고 있는 형성이소를요 형식적 형성이소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고 대표적인 예가 지금 설명해 드렸던 토지 경계 확정이소 이거고 시험은 아마 앞으로 우리가 대비할 거는 공유물 분할이 나올 거다. 공유물 분할이 나올 테니까 공유물 분할 이걸 잊지 마시고 두 개, 토지 경계 확정에서 공유물 분할 두 가지가 형식적 형성이소라고 이렇게 가시고 이 소송의 특징 네 가지가 나오네요. 특징 네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1번 처분권주의가 배제돼요. 처분권주의가 배제된다. 그 말은 아까 말했지만 원래 처분권주의가 적용하면 당사자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만 판결해야 되거든.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만 판결해 줘야 되는데 여기는 당사자가 요구하지 않는 이런 노란 선을 그냥 결론을 내려줄 수 있다는 거. 그게 처분권주의가 배제되고 이게 오히려 당사자에게 도움이 된다. 그지?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가시면 되고 이게 상소심에서는 이름을 바꿔 처분권주의가 이름을 바꾸는데 그게 옆에 2번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얘도 배제됩니다. 자, 상소도 당사자가 불복한 범위에 대해서만 상소심이 심판 대상이 되는 거고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는 부분은 함부로 상소심에서 심판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삼으면 안 되는 것이 1심에서는 처분권주의, 상소심에서는 그걸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것도 배제. 이것도 이래 배제된다. 처분권주의가 배제되니까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 거고 그다음에 3번 원고 청구 기각할 수 없습니다. 이거 X선 아니라고 해가지고 기각을 해버리면 다음에 또 Y선, Z선 계속 소송을 해야 되니까 그냥 한 번에 결론을 내려주는 게 필요하거든. 내려주는 게 필요하니까 원고 청구 기각하지 말고 그냥 결론 내려주라. 결론을 내려줘야지 이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청구 취지 기재가 완화되어 있습니다. 자, 곧 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소장을 제출해야 되는 서면주의로 처리되거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서면이라는 소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해야 되고 그 서면에 청구 취지를 적어야 되는데 그 청구 취지를 명확하게 적어줘야 돼. 왜냐하면 처분권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원칙이 처분권주의가 적용되니까 얘가 돈을 받는지 등기를 받는지 건물을 받는지 또 건물이라면 어디에 있는 건물이냐, 어디에 있는 건물인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번지 건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줘야지 되기 때문에 명확한 기재를 해줘야 돼. 원칙은 처분권주의가 적용되면 명확한 기재를 해줘야지 되는데 여기는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럴 필요 없이 경계선이 어디다 이렇게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 없이 그냥 경계 확정을 구합니다. 이 정도만 해줘도 판사님이 알아서 경계를 잡아주면 되거든. 잡아주면 되니까 청구 취지 기재가 이래 완화된다라고
평가하시면 이래 되겠죠. 형식적 형성의소가 특징이다. 이게 처분권주의 문제 나왔을 때는 꼭 딸려 들어가는 논점이니까 딸려 들어가는 부분이 이래 되니까 당사자가 요구하지도 않는 부분에 대해서 판결해도 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원칙은 안 돼. 그지? 원칙은 안 되는데 근데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줘야 돼. 그 부분을 검토해 줘야 될 부분 자체가 형식적 형성의소.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 버리면 당사자가 요구하지 않는 것도 판결해 줄 수 있거든. 판결해 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지를 검토해보고 안 들어가. 그러면 다시 원칙으로 가야 돼. 원칙으로 가서 당사자가 요구한 것만 판결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고. 풀어주게 이래 될 테니까 얘를 꼭 검토하고 넘어가야 돼. 검토하고 넘어가고 함부로 이거 처분권주의 위배다. 이렇게 그 결론을 내려버리면 예외를 빼먹고 되는 거거든. 예외를 이래 빼먹게 되니까 예외가 있다는 걸 꼭 보여주고 지금 사안은 예외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결론으로 이래 도출되는 형태로 처리하시면 이래 되고 예외에 들어가는 사안이면 공유물 분할 이런 게 나왔다면 이거는 예외거든. 예외니까 당사자가 요구하지 않는 것도 판결해도 돼.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외에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 그렇게 따져서 결론을 내려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효력은 똑같이 기판령 형성소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데 이렇게 그친다는 거고 형성 판결 생기면 권리가 변동된다. 기판력이 발생하고 변동되는 것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이렇게 민사소송은 소위 종류가 3개로 구분돼. 3개로 이렇게 구분되고 각각 특징들이 이래 나오게 되는데 이 소송을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제기하게 되는지를 순서대로 이래 정리하면 됩니다. 13페이지로 가야 되는데요. 10분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정리하겠습니다.